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그리고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 국제질서가요, 이 무렵이 되면 이제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등장하면서 많이 변화하게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분열되어 있다가, 그래서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한반도의 상황에 전혀 신경 쓰지 못하다가 드디어 통일왕조가 등장하면서 한반도의 상황에 신경을 쓸 여유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어나는 변화들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구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 당시에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어떻게 요동쳤는지 그 부분들을 주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남과 북으로, 남북조 시대로 나뉘어져 있다가 이렇게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누리고 있었던, 독자적 천하권을 갖고 있었던 고구려를 압박하게 돼요. 이 당시, 그 전까지 고구려는요, 독자적인 천하권을 가지고 우리도 중국과 대등한 강대국이야라고 하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수나라 황제들은 이게 아니 꼬았던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한테 수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강요하면서 고구려한테 무릎을 꿇을 것을 강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변화하게 되는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하나는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겁니다. 다른 하나는요, 바로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던 겁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또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는데 고구려와 백제가 원래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고구려도 신라를 공격하고 백제도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 공동의 적국이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럼 이런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변수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이걸 보기 직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나라의 대내적인 상황은 어떻게 돌아갔는지 먼저 보도록 할 건데요. 수나라와 조금 뒤의 상황이긴 합니다만 수나라와 전쟁을 할 때 고구려에서는요 역사책을 새로 씁니다. 우리 삼국의 역사서 편찬을 할 때 유기 100권을 요약해서 신집 5권을 편찬했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겁니다. 잠시 뒤에 살펴볼 수나라와의 전쟁 과정에서 이 역사책이 쓰여집니다. 그리고요, 백제 무왕 때는요, 수도를 사비에서 익산으로 옮기려고 하면서, 익산 천도를 시도하면서, 이 익산 지역에 절을 지었다고 했었죠. 미륵불의 보호를 받는 절, 미륵사를 지었고요. 이 미륵사에는 세 개의 탑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서쪽 탑에 해당하는 미륵사지 석탑이 남아있습니다. 중요하게 살펴봤었고요. 익산 천도가 무왕 때 추진되었던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에서는요, 이제 왕위 계승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진평왕한테 아들이 없고 딸 2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딸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면 주변에 있는 왕실과 가까운 귀족 남자들이 왕위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는 논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신라 왕실은 골 중에서도 신성한 골이야, 성골이야라고 하면서 왕족의 범위를 성골로 제한했고 그 이후에 나머지 대귀족들을 진골로 바꾸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의 대내적인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대외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가장 먼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에 고구려 백제는요, 신라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구려는 중국까지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나라를 압박해야 했습니다. 그 나라들은요, 어떤 나라들이었느냐? 여기 지도상으로 이제 수나라가 보이고 있는데요. 수나라 위쪽에 돌궐이 있어요. 그죠? 동돌궐. 동돌궐과 수나라는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립을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고구려가 돌궐과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신라라고 하는 공동해석에 맞서기 위해서 고구려가 백제와 이해관계가 같았고요. 그리고 백제는 그 전부터 외와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외가 신라를 포위하고 공격하게 되자 신라는 국제적인 고립을 돌파하기 위해서 바다 건너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중국과 직접 교역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수나라한테 손을 뻗쳐서 국제적인 고립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수나라, 중국이라고 하는 동서 세력과 골궐 고구려 백제 외로 이어지는 남북 세력 이렇게 십자 형태로 대립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장황하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구려는요, 신라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으려 노력을 하기도 하고, 돌궐과 외에 손을 뻗쳐서 신라와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고, 돌궐과 손을 잡은 이유는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외와 연결한 이유는 신라를 압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수나라가 쳐들어오자 이것을 격퇴하게 되는 거죠. 이걸 잠시 뒤에 볼 거고요. 그리고 백제는요, 역시 신라를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와 잘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뭐 수나랑도 잘 지내려고 했다라는 얘기가 쓰여져 있고요. 그 신라는요, 수나라한테 고구려 정벌을 요청합니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고구려가 신라 공격하고 있고, 백제, 외와 손을 잡고 신라를 압박하고 있으니까 바다 건너 중국에 손을 내밀어서 고구려 한번 때려주세요, 형님. 이렇게 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일 겁니다. 신라 입장에서는요, 외교적 선택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이 당시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까지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의 대립이 십자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렇게요. 학습지에 있는 지도입니다. 고구려 백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신라와 수나라가 이렇게 십자 형태로 연결이 되면서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구려가 왜 일본한테 손을 내밀었다고 했었는데 손을 내밀려면 일단 선물을 전해주면 외교 선물을 전해주면 굉장히 좋겠죠. 먼저 승려 해자한테 불교 전해줘라라고 했고요. 뿐만이 아니라 승려 담증한테는 종이와 먹을 전해줘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한테 손을 내민 이유는 일본과 연결을 해서 일본으로 하여금 신라를 압박하도록 신라를 국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이유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또 중국과 연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일이 이렇게 되자 신라는요, 수나라한테 국서를 보내서 편지를 보내서 고구려 한번 공격해 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제안을 했고, 수나라는 안 그래도 고구려가 거슬리던 차에 신라가 요청까지 하게 되니 고구려로 쳐들어갑니다. 이게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인데요. 그래서 그 배경은 수 문제가 자기 중심, 수나라 중심의 국제 질서에 고구려도 들어오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고구려는 원래 중국과 대등하게 맞서는 독자적인 세력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두 천하가 충돌한 사건이 바로 고구려와 수나라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 문제는요,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하던 차에 먼저 선빵을 때린 것은 고구려였습니다. 고구려 영령왕이 요서지방을 선제 공격했고요. 그래서 수 문제도 반격하려고 했지만 이 당시 여름이었기 때문에 전염병도 많이 돌고 날씨도 덥고 비도 많이 내리고 태풍까지 오고 있었다라고 수업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선빵을 때리자 수 문제도 공격을 했지만 홍수와 전염병 등이 심해지면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고구려와 큰 전투는 치러보지를 못하고 군대를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수양제 때 이르면 수양제는 다시 한번 중국 황제의 위엄을 돋보이기 위해서 113만 대군에 이르는 거대한 군대를 일으켜서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고구려를 공격했을 때 마주한 첫 번째 성조차 오랫동안 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황제로서의 위엄에 손상이 갔던 겁니다. 따라서 이 113만 대군 가운데 특별히 싸움도 잘하고 발이 빠른 별동대를 30만 명을 뽑았습니다. 이 30만 명을 이끌고 고구려 다른 성 격파하지 말고 고구려 수도인 평양성을 곧바로 공격해라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30만 별동대가 평양성으로 곧장 진격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육군만 이렇게 보냈던 것이 아니라 수군도 같이 보냈습니다. 요동성에서 이렇게 평양성을 직접 때리려고 하고 있고요. 수군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군은요, 그 당시 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라고 하는 사람이 잘 막아냅니다. 고건무가 막아냈고요. 그럼 이제 우중문 이끌었었던 30만 별동대는 누가 막아내느냐? 바로 을지문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아냅니다. 이 별동대가요, 평양성 앞까지 찾아왔다가 을지문덕이 거짓으로 항복을 해요. 그래서 거짓으로 항복하면서 돌아가세요. 이렇게 유턴을 제안하거든요. 그래서 우중문 입장에서는 병력을 잃지 않으면서 고구려의 항복을 받은 거였기 때문에 돌아갑니다. 이렇게 군대를 돌려서 회군하던 차에 청천강에 이르렀습니다. 오늘날의 청천강으로 추정되는 살수에 이르게 되자 살수에서 그제서야 을지문덕이 수나라의 뒷배를 공격해서 30만 5천 명의 별동대 가운데 딱 2,700명만 살려 돌려보냅니다. 자, 이렇게 30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기록상 전해져 있는 크게 이긴 전투, 살수대첩이고요.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당히 맞서 싸우면서 이겼던 대표적인 전투입니다. 이렇게 고구려 원정에 거듭 실패하게 되자 수나라 내부, 수나라 백성들 사이에서는 고구려가 있는 요동 지방으로 가면 개죽음을 당한대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점점 수 황제한테 저항하는 반란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수는 무리한 고구려 원정으로 많은 국력을 잃게 되었고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나면서 멸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살수 대첩 때 이렇게 2,700명만 돌려보낼 정도로 크게 이긴 상황이 삼국사기 을지문덕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수나라가 고구려와의 원정 끝에 멸망하게 되었고, 이제 당나라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수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군벌들이 중국 각지를 또 점령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수습한 나라가 바로 당나라입니다. 그래서 당나라를 세운 당고조는요, 수나라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처음에는 고구려와 잘 지내려고 합니다. 친선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 이후에 자기 형제들을 죽이고 황제 자리에 오른 당태종이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당태종은 자신의 위협을 또 사방에 떨쳐 보이기 위해서 고구려를 무릎 꿇리고 싶어 했습니다. 따라서 고구려한테 강경한 태도로 고구려한테 너 나한테 무릎을 꿇어라 이렇게 압박을 가하게 되는 거죠. 고구려는 나름 잘 지내보려고 했습니다만 당태종이 워낙 고구려를 겁박하고 있으니까 아니, 당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당시 고구려의 내부 상황도 심심찮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고구려의 지배층이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등장했었던 사람이 성은 연씨, 이름은 계소문, 연계소문이었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수나라와 전쟁을 할 때 수나라 수군을 막은 고건무라고 하는 사람을 살펴봤습니다. 고건무, 왕의 동생이었던 고건무가 왕위에 오르게 되니 이 사람을 우리는 영유왕이라고 불러요. 영유왕은요, 중국이 다시 쳐들어올 수 있으니까 고구려 국경지대에 있는 성들을 연결하는 장성을 만듭니다. 가장 북쪽에 있었던 부여성부터 가장 남쪽에 있었던 비사성까지 성들을 모조리 연결해서 천리장성을 쌓는데요. 이 천리장성 공사의 총책임자가 연개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평양성에 있었던 이 대귀족 연개소문이 변방에 가서 공사를 할 정도로 이 당시 평양성에 있었던 중앙 귀족들이 견제를 많이 받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연개소문이 공사의 총책임자로서 공사를 지휘하고 있었던 차에 연개소문한테 한 가지 소문이 들려옵니다. 바로 왕과 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이 소문을 들은 연개소문은요, 자신의 사병들을 이끌고 평양성으로 진격해서 왕과 귀족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이 스스로 되면 반발이 워낙 심할 것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신할 허수아비 왕을 세우고 자기는 최고 관직에 취임합니다. 그리고 이 허수아비 왕이 보장왕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연개소문이 차지한 최고 관직이 대망리지라고 하는 관직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상황이 워낙 혼란스러웠기 때문에 당나라와 잘 지내보려고 손을 내밀었지만 당태종은 고구려를 무릎을 꿇리고 싶어 했기 때문에 워낙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에 연개소문은 당나라와의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있겠구나. 그럼 맞서 싸워야겠구나. 이렇게 판단을 했고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의 전쟁은 이렇게 시작이 됐는데요. 근데 당태종 입장에서는 고구려를 치려면 뭔가 이유가 필요해요. 모든 사람이 납득할 만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당시 고구려 내부 상황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이용했느냐?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그의 임금과 신하를 모조리 죽이는 폐륜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중국의 황제로서 동아시아의 최강자로서 이 상황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나는 연개소문을 포벌하기 위해서 고구려를 공격하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웁니다. 그래서요, 어,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연개소문의 정변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을 구실로 당태종이 고구려에 직접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이게 645년이었어요. 그런데요, 수나라는요, 요동성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었는데, 당나라 태종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나라 태종은 요동성을 손쉽게 뚫어버리고요. 주변에 있는 성들을 하나하나 공파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차에 안시성까지 도달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당나라가 수나라와는 달리 많은 성들을 공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나라와는 전략이 달랐기 때문이었어요. 수나라가 왔을 때 이제 구성했었던 군대는요, 보병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고구려의 돌로 쌓은 석성들을 무너뜨리기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당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공성병기를 많이 가져와서 고구려의 성벽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 성벽을 무너뜨린 이후에는 기병을 이끌고 고구려 군대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고구려와 당나라 사이에 전쟁 초반에는 고구려가 조금 밀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나라가 수나라와는 다른 전략을 썼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전략이 안시성에서는 그다지 통하지 않았습니다. 안시성의 성벽은요, 돌로 쌓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쌓았어요. 그래서 당나라의 기병과 공성병기들을 잘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6월부터 9월까지 3달 동안 포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이 뚫리지 않은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태종은 전략을 바꾸어서 성벽을 직접 공격할 것이 아니라 안시성의 성벽만큼 높은 토산을 쌓자. 흙으로 산을 쌓아서 활을 쏘아서 저 성을 무너뜨리자라고 하는 전략을 세우게 됐는데요. 당나라 군대가 토산을 쌓자 그 높이만큼 안시성에서도 성벽을 올렸고요. 이렇게 성벽을 올리고 토산을 더 높이 쌓는 경쟁이 지속되다가 비가 내려가지고 토산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근데 토산이 무너져서 안시성의 성벽과 연결이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자 안시성의 성주는요, 자기 군대와 백성들을 이끌고 토산의 고지를 점령했고요. 이 고지를 점령해서 당나라 군대를 격파했습니다. 이렇게 안시성 싸움은요, 안시성 자체가 그렇게 큰 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시성의 성주가 백성들과 군대를 잘 통솔해서 당나라 군대한테 결사적으로 저항해서 이겨낸 전투였습니다. 안시성 싸움이었고요. 당태종은 여기서 또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어떤 교훈을 얻었느냐? 수양제와 나의 공격은 공통점이 그것은 많은 몇십만 명 혹은 백만 명이 넘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고구려 군대는 우리가 쳐들어올 때마다 주변에 있는 논과 밭을 모조리 불태우고 곡식을 모조리 불태우고 성을 걸어 잠그고 이렇게 방어전을 펼치는데 우리가 그때그때 소규모로 공격을 하면 얘네가 계속 논밭을 불태울 테니까 먹을 식량이 없겠네? 따라서 산발적으로 소규모 부대로 계속 공격을 하면 고구려군의 힘을 빼놓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고구려 국력을 소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당태종은 그 이후부터 소규모 부대로 고구려를 야금야금 공격을 했고요. 고구려는 그때마다 청야전술이라고 하는 어, 논과 밭 그리고 곡식들을 모조리 불태우고 공성전을 하는 성을 지키고 하는 수성전을 계속했는데요. 이런 전술을 계속한 결과 국토가 황폐해지고 국력이 약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굴복하지 않고 고구려가 원래 갖고 있었던 독자적인 세력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용감히 맞서 싸운 전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오랜 전쟁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의 국력이 점점 소진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요. 안시성 싸움 때 당군의 토산 작전을 고구려가 공파하는 모습이 사료에 잘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에 이르는 이 시기에 십자 외교 형태로 동서 세력과 남북 세력이 대립하는 형태로 바뀌면서 나타난 일들을 살펴보았고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난 이유는 중국에서 통일왕조가 등장했고 또 신라가 그 한강 유역을 차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국제 질서를 배경으로 수나라와 당나라가 고구려로 쳐들어갔고 고구려는 이 두 나라의 침략을 막아내면서 독자적인 세력권을 잘 유지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국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요, 우리 중간고사 범위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다음 영상에서는요, 삼국 통일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었고, 또 신라는 나당 전쟁에서 어떻게 당나라한테 당당하게 맞서 싸웠는지 그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